드디어 한국의 발목을 잡던 미사일 사거리 300km 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변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얼마든지 500km, 6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양산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앞으로 더 강력해진 사거리의 미사일을 양산하면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는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은 이미 오래전에 해제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해제된 미사일 사거리 지침은 어디까지나 한국에서 사용하는 미사일에만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한국 방위 산업이 세계 4위를 목표로 연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무와 함께 수출되던 한국산 미사일은 지금까지도 300km 이상의 사거리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이 걸려 있었는데요. 항공 무기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지속해서 사거리 연장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규정에 의해 수출용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사거리 제한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해외 군사 매체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한국이 수출을 위한 미사일의 사거리를 500km로 확대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에서도 한국이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착수했다는 것을 중요하게 보도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사거리 연장이 앞으로 국제방산 시장의 판도를 크게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연간 한국에게 꾸준히 시장 점유율을 내주고 있는 유럽에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소식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수출용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 해제와 함께 더욱 탄력을 받게 된 한국 방산의 미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한국은 지난 2001년 3월 전 세계에서 33번째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의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는 핵이나 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로켓이나 무인 비행체 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987년에 설립된 국제 수출 통제 체제를 의미합니다. 타국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핵탄두나 생물학 탄두, 화학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의 최소 규격이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 수준이기 때문에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는 국가 간의 미사일을 거래할 때 사거리 300km와 탄두 중량 500kg을 넘기는 미사일은 수출 및 기술 이전을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대량 살상 무기의 거래를 방지해 왔으며 우리 대한민국은 2001년에 미사일 사거리를 180km에서 300km로 증가시키는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변경 과정에서 해당 체제에 가입하였는데요. 이후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폐지되는 2021년까지 한국은 변경되는 사거리 지침에 맞춰 계속해서 미사일의 사거리를 증가시켜 왔지만 MTCR 때문에 여전히 수출용 미사일은 300km를 넘지 못해 왔습니다. 지금도 폴란드로 수출하고 있는 천무에서 활용되는 CTM-290 유도무기의 최대 사거리를 290km로 설계한 이유가 MTCR의 제한 규정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수출형 유도무기인 CTM-290의 원형은 KT즘인데 그중 KT즘-1은 사거리 180km와 탄두 중량 600kg의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를 기반으로 폴란드 수출을 위한 CTM-290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탄두 중량을 500kg으로 감량하는 대신 사거리는 290km로 증가시켜 MTCR의 규정 안에서 최대한의 위력을 낼 수 있는 수준으로 제작했는데요. 290km의 사거리가 짧은 것은 아니지만 장거리 타격 수단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는 현대전장 환경에서 미사일을 구매한 나라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사거리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MTCR의 규정에 발목을 잡혀 장거리 미사일을 수출하지 못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에 발목을 잡던 MTCR 규정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군 당국이 찾아낸 것인데요. MTCR의 규정 중 다연장 미사일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룬 카테고리 2 규정에 따르면 해당 미사일들은 무기를 수입하는 수입국의 의도를 통제 기준으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즉, 무기를 도입하는 국가에서 대량 살상 무기 목적으로 해당 무기를 구입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수출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군 관계자의 시각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한국이 천무 체계를 수출한 국가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이 있는데
해당 국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량살 상무기와는 거리가 먼 나라들입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침공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다수의 천무와 미사일을 도입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역시 후티 반군과 같은 무장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천무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의 국가가 분쟁이 잦은 중동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해당 국가들이 분쟁을 조장하거나 화학탄, 생물학탄 등 위험한 대량살 상무기를 사용하는 나라들은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천무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나라들의 사거리 연장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건 대량살 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MTCR의 규정에 크게 저촉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한국이 천무와 미사일 체계 추가 판매를 시도하고 있는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등의 나라도 대량살 상무기를 운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분쟁국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군 관계자의 발언처럼 충분히 MTCR의 규정을 피해 장거리 미사일의 수출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한국의 다연장 체계를 도입하는 국가에서 무기를 구매한 이유에 대해 대량살 상무기를 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명확한 근거 자료만 제시한다면 회원국들의 반발을 충분히 무마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MTCR은 핵 확산 금지 조약처럼 국제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이 아니라는 점도 사거리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은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이에 대한 각종 제재가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 경제 등의 타격을 우려한 대다수의 국가들은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MTCR은 이러한 제재 규정이 없고 각국이 자발적으로 미사일 제한 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과 러시아 등의 군사강국도 MTCR의 회원국으로 자리하고 있고, 이러한 군사강국들이 외교, 경제 분야에서 문제를 삼을 경우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MTCR 회원국들은 자발적으로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 규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시 말하자면 한국이 사거리 제한 규정을 우회하려고 했을 때 주변 국가가 간접적인 항의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분쟁 지역을 대상으로 무기 수출을 시도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MTCR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사거리 확장을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거리 연장은 향후 천무의 수출 시장 확대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하이마스와 에이테킴스가 맹위를 떨치면서 세계 각국은 우수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전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활약을 할 수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주요 교량을 파괴하여 보급로를 붕괴시키고 퇴로를 차단한 무기 체계도 하이마스로 알려졌으며,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군 현대화를 추진 중인 동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신형 다연장 로켓을 도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군 현대화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크로아티아는 무려 4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이마스 구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는 한국 방산도 천무의 수출을 위한 경쟁력 확보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하이마스라는 강력한 경쟁자 이외에 유럽에서도 다수의 다연장 로켓이 시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독일의 라인메탈은 록히드 마틴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이동식 포병 로켓 시스템을 선보였고, 해당 다연장 로켓은 록히드 마틴과의 협력 덕분에 하이마스와 포드, 탄약, 화력 통제 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이 GMLRS를 전면에 내세워 다연장 로켓 시장을 공략하게 된다면 하이마스의 도입에 실패하거나 또는 충분한 하이마스 수량을 확보하지 못한 나라들에겐 하이마스와의 호환성이 상당한 메리트로 여겨질 가능성도 높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엘빗 시스템즈가 개발한 펄스는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등 유럽 국가에게 판매가 되며 하이마스를 개발한 록히드 마틴도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방산 시장에서 다연장 로켓의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이 수출용 미사일의 사거리 확장에 성공한다면 미사일 체계는 물론이며 미사일 발사를 위한 천무의 수출 확대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UAE 등의 요구를 반영하여 300km를 넘지 못하던 사거리를 500km 수준으로 확장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사거리가 900km 수준으로 알려진 북한의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넘는 사거리의 미사일도 수출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300km의 사거리를 넘지 못했던 한국의 수출형 미사일이 단숨에 3배가 넘는 900km까지 확장하려는 것을 두고 무리한 사거리 확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탄두 중량과 추진제의 양을 조절하면 이 정도의 사거리 확장은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탄두 중량과 사거리를 상황에 맞게 조절하여 천무도입 국가들의 작전 환경과 요구사항에 맞는 다양한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한국의 다연장 로켓 수출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한국은 이미 전 세계 9개 국가를 상대로 K9 자주포를 수출하며 포신 포병 분야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연장 로켓마저도 세계 최강의 자리를 넘보는 위치까지 올라왔는데요. 미사일의 사거리 연장과 함께 전 세계를 장악하는 천무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11일 북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영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은 여전히 북한이지만 사실 그동안 북한은 대한민국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2024년 GFP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5위이며 북한은 36위에 머물러 있어 상당히 많은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앞세워 지상전력의 최강자로 등극하는 동안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제대로 된 전력 확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던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최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살펴보면 군 현대화를 위해 발버둥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M2020 전차와 주체 107년식 자행포에 이어 이번에는 한국의 천무와 KT즘을 연상시키는 무기를 전방에 배치함으로써 한국의 안보를 위협했는데요. 김정은은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의 인수인 개식을 진행하며 무려 250대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를 두고 압도적인 공격력과 타격력 주세로 주도권을 틀어쥐게 됐다는 발언까지 내뱉었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촬영된 사진을 살펴보면 북한이 전방에 배치한 미사일 발사대는 화성 11라 발사대로 확인되는데요. 화성 11 시리즈는 북한이 주력 탄도미사일 전력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중에서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화성 11의 원형 공산 오차가 약 95m 정도에 달하지만 이 정도의 오차 범위는 탄두의 파괴력을 감안했을 때 목표물에 대한 피해를 입히기 충분하다는 것인데요. 또한 화성 11의 사거리는 서울 전역은 물론이고 주한미군의 평택기지도 타격이 가능한 데다가 고체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사 준비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짧다는 점도 한국의 충분한 위험 요소입니다. 화성 11 시리즈는 후속 개량판에 따라 가, 나, 다라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배치된 화성 11라는 기본형의 최대 사거리가 110km이며 개량형은 무려 300km에 육박합니다. 만약 사거리 300km의 개량형을 휴전선 일대에서 발사한다면 이론상으로는 주한미군의 평택기지를 넘어 휴전선에서 약 290km 떨어진 대구까지도 타격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만만히 봐서는 안 될 무기인데요. 심지어 해외 군사 전문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도 북한의 화성 11라 미사일의 전투 능력과 한국에 대한 위협이란 제목으로 분석 기사를 내보내며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매체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대를 두고 한국의 주요 도시 중심지, 군사시설, 중요 인프라 등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을 것이란 경고와 함께 한국이 방어 전략을 다시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남겼습니다. 250대의 발사대가 일시에 사격할 경우 동시에 최대 1000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물량 앞에서는 우리 대한민국도 쉽게 방어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미인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북한이 핵이나 화학 또는 생물학적 탑재물을 탄두에 장착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날렸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러시아의 토치카유처럼 기본적으로는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유사시 각종 화학탄이나 핵탄두 탑재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그 밖에도 북한이 탄두 중량을 가장 가벼운 500kg으로 발사하더라도 축구장 서너 개 면적을 단번에 초토화할 수 있다는 군 전문가의 분석이 나온 만큼 북한의 전력이 상당히 막강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살상 범위도 가장 가벼운 중량으로 계산했을 때이며 탄두 중량은 최대 2.5톤까지 증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한 발의 살상 범위가 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러한 전력과 전방 배치를 두고 과도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 정도의 전력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강력한 방어 체계와 대응 작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처럼 한국도 KT즘을 장착한 천무를 앞세워 전방에 배치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를 초전박살 낼 수 있습니다. KT즘원은 고정 포드를 사용하여 기동성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천무를 활용한 KT즘2는 자체적인 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동성 측면에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KT즘2는 화성 11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술적 이점을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가장 먼저 압도적인 사거리입니다. KT즘2는 3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형 기준 110km, 개량형을 사용해도 300km를 넘지 못하는 화성 11라에 비해 더욱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무기에서 사거리가 길다는 것은 적이 반응하기 전에 더 먼 거리에서 손쉽게 적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KT즘2를 보유한 한국은 북한이 신형 발사대를 내세워 다수의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려 하더라도 그들보다 더 먼 사거리에서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KT즘2가 가진 놀라운 성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거리 측면에서는 북한이 개량형을 앞세워 한국과 엇비슷한 수준까지 이론상의 성능을 갖춘다고 치더라도 정확도 측면에서는 북한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대한민국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화성 11 시리즈가 뛰어난 명중률을 가진 것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북한이 가진 무기체계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그 초라한 성능을 여지없이 드러내는데 북한의 화성 11라가 약 95m의 공산 오차를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 한국은 겨우 단 2m의 공산 오차를 자랑합니다. 애초에 KT즘이 처음 개발될 당시부터 요구받은 작전 성능이 10m 이내의 공산 오차였던 만큼 이를 초과 달성한 한국의 정확도를 북한이 절대로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이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북한은 한국의 천무와 KT즘을 제압하고자 한다면 부족한 명중률을 커버하기 위해 다수의 물량으로 넓은 범위를 공략하며 운에 맡겨야 하지만 한국은 오차 범위 2m 수준의 초정밀 지대지유도 무기로 북한의 발사 차량들을 정확하게 파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북한을 더욱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양측의 물량 차이인데요. 보통 북한은 자신들의 뒤떨어지는 성능을 만회하기 위해 다수의 물량을 확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250대의 발사대를 전방에 배치하는 동안 정작 한국이 더 많은 양의 천무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천무의 초기 도입 과정에서 일부 물량이 삭감되면서 2020년대 초반까지는 약 200문을 보유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필요한 물량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치였으며 이후 약 360문까지 추가 확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향후 순차적으로 580문, 700문으로 보유 수량을 늘리며 다연장 전력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북한은 질적 우위뿐만 아니라 수적 우위까지 한국에 내주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천무 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KT즘2도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북한이 야심차게 전방 배치에 들어간 북한판 KT즘은 진짜 KT즘 앞에서 별다른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상 화력 자산 이외에도 북한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와 화성 11라를 박살낼 수 있는 자원은 더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군 전력인데요. 북한이 다수의 미사일 전력에 투자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공군 전력에서 절대로 한국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반도 전역의 제공권은 사실상 한국이 모두 장악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과 북한의 공군 전력 차이는 비교가 무의미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장거리 타격 능력 확보를 위해 미사일 전력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다시 말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고 싶어도 한국의 공군이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이미 4세대급 전투기 중에서는 최고의 폭장량을 자랑하는 F-15K 전투기를 59대나 보유하고 있으며 F-15K는 A4 레이더 장착 등 최신 사양인 F-15EX급으로 성능 개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39대의 F-35 스텔스기는
북한의 방어망이 가동되기 전에 언제든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으며 향후 20대의 F-35 추가 도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공중전력은 이번에 배치된 북한의 신형 발사대 이외에도 다수의 미사일 시설과 장비들을 일시에 초토화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제 아무리 다양한 무기를 전방으로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흔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 북한은 현재 빠르게 군 현대화를 시도하며 언제든 한국의 안보를 흔들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의 전력은 그들의 선전과 달리 허접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은 그보다 더 압도적인 전력을 구축함으로써 언제든 북한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수호할 대비 태세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적의 위협에는 언제든 신중하게 대응하되 과도하게 겁을 먹을 필요는 결코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7월 24일 K-21대 북한 전차 영상입니다. 푸틴이 군장교들과의 회의에서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T-90M의 거품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다수의 해외 군사 매체는 2024년 7월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파괴된 T-90M 전차가 무려 100대를 넘긴다는 통계를 발표한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100대라는 수량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T-90M이 러시아군에 처음 보급된 것은 2020년이며 당시 초도 물량은 30대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2021년 연말까지 러시아군에 실전 배치된 T-90M은 겨우 65대에 불과했을 정도로 러시아군 내부에서도 그다지 많은 수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전차입니다. T-14 아르마타와 유의하게 러시아의 3.5세대 전차로 자리 잡은 T-90M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100대 이상 파괴되었다는 것은 러시아와 푸틴의 입장에서 굉장히 속이 쓰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푸틴을 더욱 충격에 빠뜨린 사실은 자신들이 자랑하는 전차가 겨우 장갑차에게 파괴되었다는 것인데요. 미 육군의 얼굴마담이라 불리는 M2 브래들리 장갑체 박살나는 T-90M의 모습은 많은 국내외 군 전문가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M2 브래들리는 25mm 구경에 M24 부시마스터 기관포를 연발로 사격하여 T-90M을 무력화시킨 후 장갑체 탑재하고 있던 대전차 미사일로 T-90M을 완전히 파괴했으며 전차의 주포도 아닌 장갑차의 기관포에 3.5세대 전차로 분류되는 T-90M이 무력화되는 모습이 전 세계로 송출되기까지 했는데요. 과거 1, 2차 세계대전에서 등장한 초기형 전차도 아니고 21세기 현대전장에서 장갑차의 기관포를 맞고 전차가 무력화되었다는 것은 어이없는 교전 결과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M2 브래들리 장갑차가 맹활약을 펼치자 이를 부러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일부 여론도 생겼는데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의 장갑차를 부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K-21 장갑차도 적의 전차를 충분히 괴멸시킬 수 있는 압도적인 화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K-21은 현재 한국이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는 장갑차인데요. K-21이 가장 주목을 받는 강점은 40mm 기관포입니다. 기관포의 구경만 비교해도 M2 브래들리가 운용하는 M24 부시마스터 25mm 기관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위용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더해 K-21의 40mm 기관포에는 K237 날개 안정 분리철 갑탄을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줄여서 날탄이라 부르는 날개 안정 분리철 갑탄은 대전차 포탄의 한 종류로서 전차 장갑에 대한 철갑탄의 관통력과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날개가 달린 화살 형태의 포탄을 지칭합니다. K-21 장갑차는 동체급의 장갑차보다 더 큰 40mm 구경의 기관포에 날개 안정 분리철 갑탄을 조합하여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M2 브래들리와 비교할 경우 시가전에서 콘크리트나 건물을 보다 더 손쉽게 격파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K-21에서 K237 날개 안정 분리철 갑탄을 사용할 경우에 500m 거리에서 170mm의 관통력을 가지고 있으며 1km 거리에서 150mm, 1.5km 거리에서 130mm의 관통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부무장으로 탑재한 7.62mm 기관총도 59경 기관총으로 교체할 예정이라 마찬가지로 7.62mm 기관총을 부무장으로 탑재한 M2 브래들리보다 부무장 측면에서도 한국의 K-21이 앞서 나갈 전망입니다. 여기에 활용점정은 현궁 대전차 미사일의 탑재인데요. K-21에 장착될 두 발의 현궁 미사일은 미국이 자랑하는 제블린보다 적 전차에 대한 장갑 관통력이 더 강력한 미사일입니다.
이는 K-21의 대전차 전력이 지금보다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갑차로서의 활용만 놓고 보면 미국이 자랑하는 M2 브래들리조차도 가볍게 압도하는 수준이며 우리 대한민국은 3차 양산까지 약 450대 이상을 실전 배치했으며 4차 양산을 통해 120대 규모의 K-21을 추가로 확보하여 약 580대의 K-21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전 배치된 580대 K-21 장갑차는 북한을 상대로 장갑차 간의 교전에서뿐만 아니라 적의 전차 부대를 상대로도 뛰어난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현재 북한이 보유한 전차의 수량은 각종 경전차와 수륙양용 전차까지 포함하여 약 6,000대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에서 K-21의 40mm 기관포로 전면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전차는 천마호와 T-54 등 3,100여 대의 전차들입니다. 무려 북한 전차 보유량의 절반이 넘는 수준의 전차를 K-21이 정면에서 격파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한국이 약 580대의 K-21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 대의 K-21 장갑차를 가지고 5.3대의 북한 전차를 괴멸시키는 격입니다. 여기에 더해 천마호와 T-54 계열보다 한참 더 뒤떨어지는 1,400여 대의 각종 경전차, 수륙양용 전차 등은 교전 발생 시 교환비를 논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을 정도로 K-21의 상대가 되지 못하는데요. 한국은 K-1, K-2 전차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더라도 K-21만으로도 북한군 전차의 75% 정도를 파괴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의 전차 전력 중에서 성군호와 천마 215급의 전차들은 K-21이 정면에서 기관포로 장갑을 파괴하긴 어렵지만 측면과 후면 장갑은 K-21이 얼마든지 파괴할 수 있는 전차들입니다. 해당 전차들은 측면 장갑이 150mm를 넘지 않으며 후면 장갑의 두께도 겨우 50mm에 불과하여 K-21의 교전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관통할 수 있는데요. 선군호는 125mm 주포, 천마 215급은 115mm 주포를 탑재하여 K-21 장갑차의 위협적인 화력을 가지고 있지만 최고 속도 측면에서 한국의 K-21이 약 10km 이상 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전차가 발포한 초탄이 명중하지 않는다면 K-21이 곧바로 적의 측면을 공략할 수 있는 데다가 선군호와 천마 215급의 전차들은 3세대 전차보다 뒤떨어진 사통장치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2에서 2.5세대 수준의 전차에 장착된 사통장치는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어 측정과 계산, 조준으로 이어지는 발사 준비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모됩니다. 이 때문에 초탄이 빗나갈 경우 적의 반격에 그대로 노출되는 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여기에 한국군이 사용하는 40mm 기관포는 분당 최대 300발의 연사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면 장갑과 주포가 강력한 북한의 일선 전차들도 K-21 장갑차만 가지고도 충분히 맞상대가 가능합니다. 미국의 M2 브래들리와 러시아의 T-90M의 교전 영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형 전차의 장갑이 아무리 단단하더라도 단시간에 수십여 발의 기관포 세례를 아무렇지 않게 막아낼 수는 없는데요. 북한의 일선에 등장하는 전차들은 T-90M보다 한참 뒤떨어지는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미국보다 강력한 화력의 장갑차를 가지고 있어 실제 교전이 발생하면 북한 전차는 러시아의 T-90M이 겪은 참상보다 더 비참한 모습만 남을 것입니다. 물론 장갑차 본연의 역할은 아군 보병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전차 부대와 진격 속도를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그렇지만 강력한 장갑차가 적의 전차를 상대로 교전에서 우수한 전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군의 전력에는 상당한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허술한 북한의 주력 전차 상당수를 K-21이 잡아준다면 한국의 주력 전차인 K-1과 K-2는 한층 더 빠르게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여 기동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신속한 북진 전략에 전략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40mm 기관포를 앞선 K-21은 미 육군을 대표하는 M2 브래들리보다 전략적 가치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K-21이 새로운 진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K-21은 타 장갑차 대비 압도적인 화력에 비해 방호력이 약하다는 단점을 지적받았습니다. 전면에서는 30mm 기관포를 방어할 수 있으며 측면과 후면에서는 14.5mm 중기관총을 방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일각에서는 장갑차 내부에 탑승한 병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호력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K-21이 이 정도의 방호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수륙양용으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방호력을 희생했기 때문인데요. 방호력을 위해 장갑을 더 많이 두르게 되면 적의 공격을 막아내기는 쉬워지지만 반대로 수상도와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천이 많은 지형적 특성을 지닌 한국의 작전 환경 때문에 군 당국에서는 K-21의 방호력을 다소 포기하더라도 수륙양용 기능을 탑재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K-21은 도하 기능을 포기하는 대신 방호력을 한 단계 더 상승시킬 성능 개량에 착수했습니다. 이러한 K-21의 성능 개량 이면에는 차세대 공병 장비인 KM3 수룡의 배치가 있는데요. 한국군의 도하 작전을 혁신적으로 개선해줄 수룡이 실전 배치를 시작하면서 K-21은 자체적인 도하 기능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작전의 제한 사항이 사라진 것입니다. 따라서 K-21은 이제 장갑을 강화하고 방호력을 증강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되는 상황인데요. 향후 적의 공격을 더 철저하게 막아낼 수 있는 방호력을 갖춘다면 K-21의 교전 능력은 지금보다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력해진 K-21만으로도 북한의 대다수 전차는 고철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